번째 오류 포럼. 오늘은 통계부의 최재형 선생님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 회장님께서도 깊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최근에 한 영화 개봉한 적이 있죠. 안중근의 일대일전. 예, 하얼빈에 나오는 보면은 그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재형 선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언론사님 대동신보. 개동신보라고 개동. 대동아. 대동신보.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인상이 춥네요. 그래서 먼저 회장님의 긴 테마를 드시면서 오늘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아니 강사가 안 하는데 시작을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시작 시간도 정해져 있고 끝나는 시간도 정해서 해서 우리 그 포럼에 우리 협회의 권위를 지켜가야 되니까 의미 있게 시간을 쓰기 위해서 그냥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강사는 도착은 했대요. 근데 여기가 찾아오는데 많이들 더듬나 봐요. 네. 처음 오는 분들이. 그래서 3월 말까지만 여기 하고 4월부터는 저번에 작가교육 오신 분들 저기 신문 시니어타임 작가기자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공덕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아주 제대로 된 정말 초 16급 그 사무실을 이제 무료로 쓸 수 있게 4월부터 한 달에 2번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임차가 다 돼서 공덕역 내려가지고 뭐 저기 50+ 중국 캠퍼스에 올라갈 일도 없고 공덕역에 4번 출구 앞에 가면 아주 좋은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오늘까지 해서 3번 남았는데 3번도 아니에요. 3월 3일 날은 포럼은 안 합니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신문은 나와요. 3월 신문은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제 신문은 우리가 어차피 3월 신문 나오면 다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니까 신문 나왔지만 포럼은 안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 문영숙 이사장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오셨으니까 네, 차분히 앉아서 기다리시면 돼요. 자, 문영숙 이사장님 오셨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다시 한번 길 더듬으시라 고생하셨으니까 마음 안정하시라고 크게 박수 한번. 우리가 워라벨 리퍼블릭 국민들이죠. 우리가 워라벨 공화국이니까 워라벨 리퍼블릭 국민들이니까 워라벨 리퍼블릭 위해서 박수 한번 더 칩시다. 워라벨 리퍼블릭을 열어! 왜 갑자기 워라벨 리퍼블릭 박수를 치자고 그랬느냐. 포럼을 워라벨의 워는 웍이잖아. 일한다는 뜻이죠. 일하는데 포럼의 웍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 일이란 게 뭐냐면 진짜 돈 버는 일이지만 우리는 돈 버는 일이 있으면 좋고, 그래서 협회에서 지금 금년부터는 이 일자리를 개발해서 여러분들 공급해 주려고. 왜냐면 이름이 워라벨 공화국 리퍼블릭이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이라도 벌어서 용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걸 개발해서 해드리려고 저번에 다같이 포럼에서 한다는 것도 찾아서 공부해드리고 그런 기관도 좀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돈, 작은 용돈이라도 버는 워라벨에 웍 하는 데가 돼야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오히려 부수적이고, 시니어 시절에는 워라벨의 웍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은 전에 몰랐던 것을 공부하는, 학습하는 거, 그것도 큰 시니어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럼도 그 의미 있는 일을 학습하는 그런 장소로 봐서 워라벨 워를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재형 선생님을 이제 워라를 모셨고, 그러면 오늘 최재형 선생님 강의를 하시는 문영수 이사장님은 전혀 최재형 이사장이 살아계실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끝나고도
되게 독립운동은 누가 하냐면 유관순 열사 말고는 다 남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성이시면서도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이렇게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의미 있는 일에 있어서 최재형 기념사업회의 일, 우리가 또 학교 시절에 전혀 배워보지 못한, 저는 최재형 선생님을 처음 한 게 한 7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 분을 오늘 강사로 모시고,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는 제가 금년 그 연해주, 최재형 선생님 활동하신 장소가 연해주예요. 만주고, 또 만주에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려인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가 있기 때문에 금년 여름이나 늦어도 내년 여름에는 한 12박 13일 정도 우리 회원들이 의미 있는 여행을 하도록 하려고 비용이 얼마나 들지, 또 스케줄 어떻게 짜야 재미를 느낄지, 워라벨이 겨울에는 오늘 원은 공부하시고 라이프, 노는 거, 잘 노는 거, 행복한 거, 여가 생활은 여행으로 우리가 대부분 하는데 어떻게 할지를 여행사의 견적을 뽑아보고 있어요. 2군데나 의뢰해서 뽑아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은 최재형 선생을 오늘 강의를 듣고 나중에 여행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여성분으로서 유관순 열사 이후에 최고로 독립운동을 이렇게 전파하시는, 최재형 선생을 전파하시는 문영석 이사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제가 여기 원래 백상빌딩을 와본 적도 있는데 오랜만에 오느라고 또 헷갈려가지고 저 오산에서 내렸는데 한참을 뛰어와서 좀 덥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도 시니어입니다. 워라벨 좋아합니다. 혹시 하얼빈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거기에 최재형 선생이 그래도 많이 그동안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걸 보다 영화에서 최대치로 조명이 돼서 아주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유관순이라고 하셔도 좋고 하지만 제 본업은 작가입니다. 그래서 최재형 선생의 책을 쓰고 나서 또 이따가 다 말씀드리겠지만 또 이 일에 이렇게 시니어에 접어들어서 독립운동,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을 기리고 또 같이 애국을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를 꿈꿔보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패치카, 최재형 선생 그런 패치카, 그래서 지금 최재형 상 공모가 이제 중앙일보에 며칠 전에 나갔고 SNS를 통해서 최재형 상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최재형 상에 부합되는 게 패치카 정신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인근에는 9월부터 겨울이 와서 이듬해 5월까지 눈이 쌓여서 집집마다 빼치카, 우리 군대에서 말하는 빼치카, 벽난로, 집집마다 벽난로가 꼭 있어야 되고, 벽난로의 의미는 일단 따뜻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을 품어서 따뜻하게 녹여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최재형 선생의 빼치카 정신에 부합된 사람을 이제 공모를 하고 있는데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나눔, 희생, 애국, 그 다음에 봉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니어에 접어들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바로 패치카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지 영화를 보셨다니까 거기에서 첫 장면부터 이제 그 마지막 대동공보에 이렇게 써라 그러고 이제 그 명령을 하는 그 최재형 선생 과연 누군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냥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50여 권의 책을 냈는데요. 2014년에 독립운동가 최재형도 내 책 속에 한 권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로 동화, 에세이, 또 우리 역사를 소재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될 책,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민족의 순환사 내지는 다시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역사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당했고 우리가 멕시코에는 왜 가서 지금 남아메리카에 우리 민족이 퍼져 있는지, 또 고려인은 누구인지, 또 위안부, 강제징용, 파독, 광부, 간호사는 누구이며 그런 전체적으로 그런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제가 2012년에 바이칼 여행을 가기 위해서 우스리스크에 갔다가 최재형이라는 인물을 처음 알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 교과서에 한 줄도 나오지 않을 수가 있나. 우리가 너무 무심했구나. 그거는 또 우리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소련이라는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북한과 이데올로기 대척점에서 그쪽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1990년에 한너 수교가 되고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고 이제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이후로는 우리가 이분을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야 국민된 도리가 아니겠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2014년에 아주 읽기 쉬운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독립운동가 최재형이라는 소설을 써냈고 그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일하는 이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관된 책들이 뭐 까레스키 끝없는 방랑, 그 다음에 안중근의 마지막 유언, 독립운동가 최재형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꿰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제 저서로 했고요. 참 잘생기셨죠? 우리가 한 분은 잘 알지만 이쪽에 계신 최재형 선생님은 그동안 너무 죄송스럽게도 이분을 몰랐다는 게 이제부터라도 꼭 알아야 될 분이고요. 1860년생이고 1867년생인가요? 1878년인가? 제가 잠깐 헷갈리네요. 그렇게 같은 1800년대에 출생을 하신, 그렇지만 연세적으로는 최재형 선생님이 훨씬 많고, 그렇지만 또 돌아가신 건 안중근 의사가 딱 10년 먼저 리순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바로 10년 후에 최재형 선생은 일본의 총탄에 의해서 러시아에서 돌아가셨지만 두 분 다 시신이 없습니다. 일본이 유기를 시켰죠. 그래서 지금도 2023년에 국립현충원에 부부 합장묘를 시켰지만 마지막 사시던 그 땅에서 흙을 가져와서 키르기스탄에 묻혀있던 부인 유골을 모셔와서 그 흙과 그 부인 유골과 함께 지금 국립서울현충원에 독립운동가 묘 108번에 부부 합장묘를 저희 기념사업에서 해드렸습니다.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좀 먹혀 들어갔구나. 그 최재형 선생님을 말하면 크게 5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노비의 아들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한경북도 경원에서 1860년에 태어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 소장농이 많았고 우리가 전부 양반이 많았잖아요. 다 양반을 돈 주고 샀고 팔고 이래서 그 소장농의 아들로 이제 우리가 알려진, 왜냐하면 최재형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성이 있으니까 노비는 아니지 않냐, 이런 그동안 계속 노비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이 이제 돌아가셨죠. 오래전에 셋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전주채, 온전전, 고을주, 그 채취하는 채, 그거를 아주 그리듯이 써놨고 러시아어로 전주채, 그 다음에 한글로 전주채, 그렇게 3개를 자필로 써놨어요. 그래서 노비는 아니고 그때 대부분 소장농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박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번역을 할 때 농노, 이제 러시아의 문서를 번역을 하니까 러시아는 이제 대지주가 있고 농노가 있으니까 농노를 아마 노비로 번역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노비는 아니고 소장농의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분은 9살 때 두만강을 건넜어요. 1869년에. 왜? 그때 아주 대단한 그 기사흉년이 들은 그 기근에 그 한경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두만강을 하나둘씩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63년에 러시아의 지시너라는 마을에 한인 13가구가 러시아 동적에 오른 게 최초의 공식적인 고려인 이주 원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이후에 6년 후에 1869년에 9살에 배가 고파서 두만강을 건너가서 이제 이분의 삶이 낯선 러시아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인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11살에 너무나 배가 고파서 포시에트라는 항구에 가서 쓰러져요. 기진에서 한 이틀 반을 걸어서. 왜 거길 갔냐면 최초에 가서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니 최재형만은 낯선 땅에서 배워야 산다는 그 개념이 있어서 러시아 정교회 최초의 한인 학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길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하루 종일 걸어서 학교에 갔다가 한두 시간 공부하고 오면 저녁이 되는데 이 형수가 먹을 게 없으니까, 형수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 형수 시아버지 자기 남편은
그 땅을 일구고 씨앗 하나 뿌리고 뭐 풀뿌리로 겨우 먹는데 이 시동생은 일을 안 한단 말이죠. 어디 갔다 하루 종일 나오니까 미워 죽겠어요. 밥을 안 줍니다. 누룽지 이만큼 주고. 그러니까 이 11살 소년이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학교에서 포시에타 항구에 가면 배가 많은데 무역선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배 심부름만 해줘도 먹을 걸 준대더라. 오로지 먹기 위해서 그 포시에타 항구를 이틀 반에 걸쳐서 찾아가서 그만 쓰러진 이 소년을 이제 러시아 선장이 구해서 그래서 그 선장을 만나서 환골 탈퇴를 하게 되는데 1871년부터 1877년까지 11살부터 17살까지 인생관이 가장 확립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세계를 2번이나 돕니다. 배를 타고. 그래서 제가 해양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장 부인이 아주 인텔이어서 이 소년을 자기 아들처럼 키워요. 그래서 러시아 이름도 지어주고 정교의 세례도 받게 하고 러시아어도 아주 유창하게 6년 동안 배를 타고 알려주고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 그 시대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 건설 시기와 맞물려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주노동자가 와서 다 3D 업종에 종사하는 것처럼 이 한인들이 도망가는 거 넣어서 다 3D 업종에 그 건설 현장에 있는데 러시아 말이 엄청 어렵거든요. 세계 3대 난해어라고 합니다. 그 한문을 같아도 한문으로 통할 수가 있는데 이 러시아어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 감독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인들은 7루블을 임금으로 받는다면 한인들은 2, 3루블밖에 못 받고 그 중간에서 또 갈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나 지금이나 예전이나.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청년이 막 유창한 러시아어를 십장들한테 대듭니다.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차별하느냐. 똑같이 일을 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인들의 대변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제정 러시아에서 이제 동방 정책을 펼 때 많은 군인들이 이쪽 동쪽으로 올 때 군납업을 시작해서 동양의 카네기라고 할 정도의 부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기업가. 그 다음에 그 33살의 얀치의 마을에 군수가 돼요. 배가 고파서 9살에 가서 바닷가에 11살에 쓰러져서 왜 그러지? 네, 그랬던 분이 33살에 군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2개의 한인 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제가 교육가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러일 전쟁에 해군 소위로 참여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1908년에 안중근과 같이 동의회 하얼빈 영화에서 봤던 그 전투 장면이 동의회 총장이 최재형이고 동의회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 안중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가의 길로 걷게 되고 그 다음에 하얼빈에서 봤듯이 나중에 이제 참패를 하죠. 안중근이 포로를 살려서 참패를 해서 더 이상 무기를 다 환수당해서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을 때 대동공보사 영화에서 나오죠. 마지막에 대동공보사에 이렇게 실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권업회를 조직해서 권업신문을 발행하고 그래서 제가 원론이 그래서 체제형을 크게 말하면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대충 한 게 없이 우뚝우뚝 세워서 우리 역사에 아주 빛나는 그런 업적을 하신 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 누가 여기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최재형 선생님이 너무 위대해서 얘가 얼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최재형 선생님 간단한 저걸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소장로. 그리고 어머니는 기생이었어요. 그 기록에 보면 잔치집마다 어머니가 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런 걸 받아다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인이었다고 그런 출신이 아닌가. 왜냐하면 함경도 지금 이분이 태어난 해령 그쪽 경원 이쪽은 다 그 정치에서 소외된 그런 분들이 가서 살던 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9살에 도망간 건넜고 러시아 정규 한인 최초 학생 71년 시만쿠버그로 가출 포시에트에서 선장에게 발견 상트페테르부까지 2번 3개월씩 2번에 걸쳐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유럽까지 가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3개월씩 머물다가 북해 항로에 얼음이 풀리면 다시 포시에트로 돌아오면서
그냥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각 항구에 물건을 사고 팔고 상수를 배우고 선원들이 그 목적으로 상선이 우리나라 북해 항로나 이런 항로는 저쪽 유럽 쪽의 항로는 향신료 때문에 항로가 생겼고요. 이 북해 항로 이쪽은 왜 항로가 생겼냐면 모피 무역입니다. 시베리아에서 생산되는 모피가 질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촘촘하고. 그래서 당시 그때 모피 무역이 그렇게 그쪽에서 성행을 했고 겨울 동안 이렇게 모아놨던 상선에서 쌓아놨던 그 모피를 싣고 얼음이 풀리면 이제 그 모피를 유럽에 가서 팔고 그런 상선에 최재형이 6년 동안 가면서 뭐 어디서 이걸 팔고 이걸 팔면 돈이 되고 이걸 어디서 뭘 사야 돈이 되고 이런 걸 배웠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항해를 마치고 와서 18세부터 한인들의 대변자, 그 다음에 33세 양치의 군수, 그 다음에 우리가 임시정부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만 생각하는데요. 최초의 임시정부는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에서 대한국민의회가 3월 17일 날 설립이 돼요. 그리고 곧바로 같은 해 4월 11일 날 상해에서 외교로 독립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프랑스 조차지인 상해에 임시정부를 두는데 그 임시정부의 초대 내각 6명이 중에 3명이 다 러시아파입니다. 이승만은 미국에 있고 안창호도 미국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다 실존 인물이 없어요. 근데 조직이 러시아파가 이동희, 문창범, 최재형 3명이 들어갑니다. 왜? 그쪽에서 이미 독립운동의 기반이 다 닦여졌거든요. 상해는 그거가 계속 대립을 했어요. 무슨 소리냐? 왜 상해까지 중국에 가서 임시정부를 세우냐? 우린 이미 국내 진공작전도 했고 여기서 두만강만 넘어서 전투로 하면 바로 함경도로 넘어가는데 왜 상해에 가서 하냐? 우린 무장투쟁으로 독립을 이루겠다. 그래서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세계가 그때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막 발휘가 되고 뭐 이러면서 우리도 외교를 이용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해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초의 임시정부 대한국민의회 정부예요. 여기 애교부장. 그 다음에 4월 11일에 대한민국 정부 초대 재무총장에 선임이 됐고요. 1920년 4월 참변에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최재형의 간단한 요약사를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먹혀 들어가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를 보시냐면 연해주 우리가 이제 간도, 만주 그러면은 서간도, 동간도 그렇게 나뉘어요. 동간도가 바로 연해주입니다. 그래서 그 연해주에는 러시아 엄청 큰 국토 중에 동쪽 그 끝에 이렇게 나온 바다와 연에 있는 땅이라 해서 연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해주에서 우리 한인들이 1863년에 요 지신어 기념비라고 지금 보이잖아요. 그 지신어에 13가구가 살기 시작하다가 점점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함경도에서. 그래서 식구가 자꾸 이제 주민이 늘어. 상지신어 또 그 다음에 더 늘으니까 조금 저기 가서 중지신어 또 하지신어 그 다음에 크라스키노 나중에는 이제 블라디보스톡 저기 하바롭스크까지 한인들이 퍼져서 살게 되는데 거기 지금 이제 아까 우리 회장님 그 탐방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면 안중근 반지동맹 기념비가 거기 세워 있고 최재형이 이 땅에서 군수도 하고 군납업도 하고 우리 한인들과 함께 살던 그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로 보는 그런 거고요. 네. 거기 앉아 계셔야 될 거. 제가 그러면 여기서 할게요. 이걸 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최재형 선생은 한인들과 함께 그래서 그 군납업을 하는데 이제 러시아 군인들이 제정 러시아가 동방 정책을 펼치기 시작할 때 많은 군인들이 이쪽에 오면서 그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이름 자체가 혹시 뜻을 아시는 분 계세요? 블라디미르죠? 푸틴이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이잖아요. 블라디 그러면 정복하라, 지배하라. 그 다음에 보스톡은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그냥 블라디보스톡이 동쪽을 지배하라입니다. 그런 슬로건을 걸고 많은 군인이 오니까 자, 군인이 오면 막사를 지어야죠. 길을 내야죠.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의 식료품을 다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최재형 선생이 딱 지고 한인들한테 중국이나 우리 조선에 건너가서 아주 송아지를 다 사다가 연해주 초지가 엄청 넓거든요. 이렇게 보면 끝이 안 보여요. 그 원래 발해의 솔빈도 땅도 말을 키우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초지에서 소를 키우게 하고 한 달에 150마리 분량의 소고기를 러시아 군대에 납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한인들은 소를 키워서 또 이익을 보고 당신은 그걸 군대에 납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인들한테 뭐 소를 키워라. 또 당신은 계란을 키우시오. 러시아 남자들이 백만송이 장비 아시잖아요. 여성의 날에 남편이 여자한테 장미꽃을 안 바쳤다가는 1년 내내 바가지를 긁힌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최재형 세계를 돌면서 그 문화를 다 아니까 당신은 장미꽃을 키우시오. 당신은 뭐를 하시오. 그리고 이제 그 연해주 일대의 태평양에서 올라오는 연어때 봄철이면 다 일단 손을 놓고 그 강 어귀로 올라가서 연어 알채치, 러시아의 가장 고급 식품이 연어알, 가장 좋아하는 그걸 해서 통조림을 다 만들고, 그러니까 이 최재형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한인들이 혜택을 받고 살게 되는데, 그 땅이 뭐냐 하면 저게 지금 두만강 철교입니다. 두만강 철교, 그 두만강으로 인해서 탈북자가 가장 많이 넘어오던, 요즘은 이제 많이 강화가 돼서 그런데 아주 강폭이 좁아요. 그래서 저기만 건너면 이쪽은 러시아 핫산, 저쪽은 중국 훈춘, 여기는 조선. 그래서 여기를 삼합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인들이 그렇게 넘어가셨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접경지대라는 걸 우리가 지도를 보고 알 수 있고요. 지금 한경도 경원에서 이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최재형은 이런 루트를 통해서 러시아 지신호에 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누르세요. 예, 지금 이게 지신호 마을인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무슨 경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 한인들이 17만 1871명이나 살던 이 땅에 그대로 놔뒀으면 우리 조선족처럼 우리가 우리말 다 통하는 러시아 땅에 우리 자치구가 있었을 거예요. 누가 이 사람들을 1937년에 스탈린이, 왜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났어요? 러시아의 러일전쟁에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잖아요. 어처구니 없이 일본이 이겼어요. 그것도 다 세계적인 정세에 의해서지만, 그러니까 러시아는 굉장히 겁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켰는데 이쪽은 바로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데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이 첩자들 이용하면 큰일 나겠어. 막 불안해 죽겠어. 안 되겠다. 이걸 격리를 시켜놓자. 저 멀리 보내버리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17만 1871명을 중앙아시아에 갔다가 쓰레기 버리듯 여기 한 무더기 저기 한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 크지로르다, 우즈베키스탄에 타슈켄트 한 무더기, 그렇게 갖다 버린 게 바로 강제 이주인데, 그 강제 이주가 아니었으면 이 땅은 우리 자치구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고, 왜 1937년 이후에 몇십 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땅을 파보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계속 눌러주세요. 그런 게 나와. 이런 게 우리 맷돌 갈아서 먹던 거, 호미, 저런 그릇 다 우리 조상들이, 연해주 고려인 조상들이 쓰던 그런 뭐가, 이게 이제 제가 가서 저 초등학교 지하실에 갔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러시아인인데 그래도 의식이 있어서 주변에서 나오는 이런 거를 다 갖다 저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또 그 북한하고 가까우니까 김정일이가 또 그 땅에서 태어났거든요. 김정일 나한테 김일성보, 우리 옛날에 있던 의복 이런 거를 다 어디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놔서 참 고맙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우리 한인들이 살던 곳이라는 게 밝혀졌고, 그 다음에 1863년에 지신호 마을의 13가구가 최초로 거기서 살기 시작했다는 게 문헌으로만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가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무슨 표식도 하나도 없고 러시아 땅이고. 그런데 서태지가
서태지가 2004년에 블라디보스톡 스타디움에서 제목 공복이 발해를 꿈꾸며 그 노래 공연을 하고 우리나라와 러시아와 상호 협력을 해서 그 지시너 마을 터에 지시너 마을 옛터 비를 이렇게 세웠어요. 너무 잘했죠. 지금이라도 가면 이게 1863년에 그대로 이곳은 연해조 하산 지역 비노그라드 노예라는 거는 포도란 뜻이에요. 포도가 많이 나는 데인데 노예에 살던 있던 지신어라고 하는 옛 마을로서 1863년 한경도 농민 13가구가 두만강을 건너와 정착한 극동 러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로 현재는 옛 터만 남아있다. 그러나 1937년까지 1,700여 명의 한인들이 모여 살았던 큰 마을이었으며 잘 안 보이는데 이르는 CIS 지역 한인들의 발원지가 되는 곳이다. 이에 우리는 이 비를 세워 한인 이주 14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과 러시아의 친선 도모를 돈독히 하며 우리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이다. 그래서 2004년 5월 9일 날 서태지가 우리 국민가수라고 한때 불렸잖아요. 서태지가 이렇게 대한민국 음악인 서태지 헌정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서태지한테 뭐라 좀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 것도 하면서 봤더니 서태지의 외할아버지가 구한말의 군인이었대요. 아주 유명한. 그래서 그런 가족적으로 내려오는 DNA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자랑스럽고 제가 2012년 러시아 땅을 처음 밟을 때가 9월 11일입니다. 왜 갔냐면 바이칼 여행을 가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 해에 제가 무슨 책을 냈냐면 까레이스키 끝없는 방랑을 2012년에 청소년 소설을 펴내고 그건 안 가보고 쓴 겁니다. 자료 가지고 또 선교사들이 가서 들은 것, 고려인들의 자전적 소설 여러 가지 또 수기 이런 걸 다 규합해가지고 그 강제 이주를 최초로 쓴 소설인데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태워져서 가는 정황부터 출발하는데 사실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안 타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차는 꼭 타봐야 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바이칼까지 가려면 이르쿠츠크까지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딱 절반 지점이에요. 거기에서 내려야 바이칼을 갑니다. 근데 76시간을 가야 돼요. 네,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는 9,288km고 6박 7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절반이 딱 이르쿠츠크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제 딱 러시아에 갔는데 다음날 저녁 기차를 타기로 하고 첫날 공항에서 이제 이쪽에 가서 이제 그쪽의 일대를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하루 동안 이제 관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최재형을 처음 저도 자료로 그때 알게 되었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소가 잘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소가 아주 낙원이죠. 이거는 발해 섬터의 솔빈부 섬터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넓은 초지 세계 3대 흑토지대가 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죠. 예, 남미 어디 하나 있다고 바로 연해주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영국의 왕립 지리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구한말 그때 한중일을 탐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지금 우리 시중에 다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비숍 여사가 땅은 검고 비옥하며 아주 조선에서는 대궐 집들이 여기는 아주 질비하고 한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렇게 이제 하고 여기가 바로 이상설 선생 유업입니다. 이상설 선생은 우리가 헤이그 밀사 중에 정사가 이준이고 이상설 선생이 부사인가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헤이그 갔다고 막 했잖아요. 귀국을 못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갔다가 여기서 정착하다가 1917년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나는 죄라도 흘러서 동해로 스며들 테니 내 유품은 다 태워서 요 수이푼 강이 있어요. 바로 앞에 거기서 해라 그래갖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가면 탐방 가면 여기 꼭 가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저 뒤에 물길이 보이죠? 이건 그 뒤로 제가 우리 사업에서 탐방을 갔을 때의 모습인데 저 뒤로 저렇게 물길이 있어요. 부지런만 하면 다 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해주에 최초로 벽신농사를 성공시킨 게 또 우리 고려인들이에요. 그 전에는 귀리, 조, 콩 이런 것만 났었는데 이렇게 잘 보면 논의 경계가 보입니다. 논은 이렇게 판판한 풀이고 뚝은 좀 큰 이렇게 풀이고 그래서 아 저게 논이었구나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때 지형이 저는 고구려의 기상과 발해의 길을 받기 위해서 하늘 높이 두 손을 쳐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상세 지도에서 지금 러시아 지도가 저만큼인데 요렇게 연해주 길쭉하게 뻗어나온 저 연해주에 이렇게 많은 한인들이 빨간 점이 찍힌 데는 다 한인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1937년에 저기 한 사람도 남김없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기 때문에 아까 그 벌판에 아무 흔적도 그 땅을 파야지만 그 농기구들이 녹슨 농기구들이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시 포시에트 항구의 모습인데 바로 최재형이 11살에 여기 심부름만 해줘도 먹을 거 준대더라 하고 찾아가서 상선 선장, 아들이 없는 선장 노부부에게 구조가 돼서 6년 동안 한경도 경원의 그야말로 산골 그 소년이 이 선장을 만나서 완전 한골 탈퇴해서 러시아 연해주의 독립운동의 대부가 되고 그런 인물이 되는 시발점이 여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피 무역 때문에 그래서 상선들이 거기 많이 있었다는 거. 시베리아산 그 모피는 최고급 모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닥터지바구나 이런 데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모피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 밑에는 제가 최재형을 이제 여행을 가서 그 가이드가 어느 집 앞에 가서 여기가 독립운동가 최재형이 2년 동안 살던 집이다. 이분이 없었으면 안중근의 하얼빈 이거는 있을 수가 없었다. 안중근에게 총을 사주고 모든 뒷바라지를 했다.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최재형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사람이 살고 있어서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이만한 개가 막 컹컹 거기에 짖는데 저렇게 쳐다보고 이제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일을 했다는 사람이 뭐 임시정부 재무총장도 했다고 그러고 뭐 32개의 학교를 세웠다고 그러고 뭐 동양의 카네기가 정도로 그렇게 부를 이뤘다고 그러고 그리고 무슨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한인 대표로 참석했다고 그러고 뭐 근데 너무나 어마어마한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 최재형을 알려야 되겠다 나는. 참 사람이 운명인 것 같아요 회장님. 작가들 26명이 갔는데요. 책은 저 혼자 썼어요. 제가 유관순이 맞게 맞나 봐요. 아니 작가들이 다 갔거든요. 소설가도 가고 스필가도 가고 다 작가들로 이루어진 바이칼 탐방여행인데 갔다 와서 저게 꽂혀서 저 책을 2년 후에 낸 건 저예요. 그 책이 오늘 제 노년을 살게 해주고 근데 이 책을 쓰는데 이 소년에게 6년 동안의 항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겠어요. 11살부터 17살, 18살까지는 인생관이 정립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교육이 그때 다 이루어지고 이 부분을 제가 써야 되는데 제가 세계 여행을 해봤습니까? 뭐 배를 타봤습니까? 항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 고민하고 그 최재형의 사료는 이제 최재형 딸이 쓴 수기도 있고 역사 이제 뭐 독립기념관에 들어가나 이러면 다 그런 어떤 그 사료들이 있어서 이제 이야기는 만들 수 있는데 이 항해는 없잖아요. 그냥 배를 타고 6년간 세계를 돌았다 이것뿐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를 쓰기 위해서 그 당시의 해로 지금도 고속도로가 뚫리면 옛길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해로는 무역로는 어디를 거쳤을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대학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때 항로를 조언을 받은 게 이 항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 속에서는 나름대로 저 탄자니아 잔지바르라고 하는 그건 제가 노예 무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항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저렇게 해가지고 저거에 준해서 그 책 속에서 이제 그
항해하는 부분 거기 가서 뭐 그러니까 기록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두 번의 항해를 하는데 첫 번째 항해 때는 처음이니까 뭘 알았겠어요. 근데 두 번째 항해 때는 이제 많이 배웠고 영어도 배웠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 선원이 달랐나 봐요. 모집을 해서 가면. 근데 아프리카 어디 가는데 식당에서 이걸 시키지 못하니까 주저주저 하는데 그 딸이 쓴 수기에 보면 뭐 저기 갑자기 왜 이름이 튕겨져 안 나오지? 그 저 소고기 구운 거 뭐예요? 비프 스테이크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비프 스테이크하고 이 최재형이 다 주문을 했다고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 항해 이후에 또 많이 배웠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소년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걸 참 재밌게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최재형의 친필 편지입니다. 이 러시아어가 저는 필기체는 도저히 읽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데 이 러시아인들이 보면 굉장히 잘 쓴 글씨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재형이 친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래서 그 최재형이 1871년부터 77년까지 그때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빙사가 1883년에 미국에 가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얼마나 일찍 1871년부터 세계를 돌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선각자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자료로 보시라고 그러고 여기가 이제 포시에트 항구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모피무역이 다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뭐 항공으로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석탄 하치장이 저렇게 있어서 제가 가서 저기가 바로 그 포시에트다 하는 모습을 가리킨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한인들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구한말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렇게 지게꾼이 가장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노동자, 뭐 그 철도 노동자, 그 다음에 그 골프 치는데 이렇게 뭐 공준 캐디 그런 것도 또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참 이런 건 불행한 일인데 한인도 알고 러시아어도 조금 많은 그런 한인 중간 사람들이 그렇게 가로챘다고 그래요. 임금을 중간에서 어디나 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드디어 이제 잠깐만요. 그 제정 러시아에서 블라디보스톡 아까 뭐라 그랬죠? 맞추신 분 제가 네, 너무 그 동쪽을 지배하라고 이제 군사를 보냅니다. 근데 군인들이 오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걸어서 다니겠지만 장비가 움직이려면 길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 마침 그 도로공사가 필요한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근데 최재형이 막 임금을 적게 주니 많이 하면서 청년이 막 따지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네 나라 사람하고 내가 저 인부를 300명 붙여줄 테니까 네가 공사를 해. 도로공사 책임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인들이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요. 말이 통해. 우리 말을 들어줘. 야 열심히 하자. 그래갖고 그 이역에서 라지돌리노에서 연추까지 그 도로를 개설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핫산 도로인데 그 도로가 지금 이렇게 포장이 돼서 북한 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우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와 또 사이가 좋아지면 최재형 로라고 한번 그 작업을 하자. 왜? 테헤란 로도 있고 다 있으니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와 그 러우 전쟁 이전에는 블라디보스톡의 경제를 우리 관광객이 거의 다 천원도 통하고요. 우리말도 다 써있고 엄청 좋은 관광지였어요. 또 우리 중고등학생이 지금 뭐 수학여행을 동남아나 뭐 일본 이런 물론 일본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로 갈 바에야 금방이잖아요. 2시간 반밖에 안 걸리고 거기 가면 우리 근대 역사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 역사며 또 우리 고구려 발해의 영토고 그렇게 좋은 장소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게 활성화된다 그러면 최재형도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다.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재형이 그 군수가 되는데 그렇게 추대를 해서 저 최초의 도로를 완성시켰는데 러시아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제정 러시아에서. 아니 공기보다 훨씬 빨리 공사가 마무리돼서 최초의 총 훈장을 러시아 제정 러시아에서 7개를 받는데 은급 훈장 최초의 훈장이 저 도로 공사 그 단기 성공 그래갖고 은급 훈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인들의 또 추대가 되고 그래서 33살에 군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군수 월급이 3,000루블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엄청나게 큰 돈인데 자기는 워낙 군납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군수 월급은 은행에 넣어놓고 그 이자로 자기가 32개의 학교, 소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에서 우수생을 선발해서 대도시로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장학 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항상 이제 학교에도 뭐 제가 저서가 많으니까 학교 강연도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근면, 성실, 뭐 또 우수한 DNA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교육의 힘이 굉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디 가나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학교부터 세우고 지금 여기가 최재형이 저 뒷줄에 키가 작은 분 있죠? 여기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그분이 최재형입니다. 우리도 이분이 그건 줄 몰랐어요. 최재형인 줄. 근데 키가 자그마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사진학 그 교수한테 고증을 받았습니다. 아마 정교의 신부가 있고 요 까까머리 한인들이 있고 또 러시아인도 섞여 있고 뭐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었을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은데 저기 최재형 선생님이 계신 그 학생들이 커서 이렇게 상급학교에 가고 최재형 선생은 자기 월급을 넣어놓고 그 이자로 이렇게 유학을 보내고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한 상당한 그 엘리트들 중에 최재형이 장학을 보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름들이. 그리고 이제 연해주 핫산 학교에 모인 학생, 이 핫산 학교가 당시 러시아 그 학교 우수 학교로 지정이 된 기록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요 옆에 사진은 조명희 선생 아시죠? 낙동강의 저자. 그분도 38년에 그쪽에서 이제 숙청을 당했는데 그분이 가서 농협학교에서 최재형의 주선으로 거기서 선생을 하던 학교입니다. 근데 조명희의 손자가 러시아에서 굉장한 그 부동산 건축업자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까지 다 썼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안에도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저렇게 폐허가 왜냐면 강제 이주돼서 그 뒤로 이거 워낙 집이 튼튼하니까 안 무너진 거죠. 예. 그리고 드디어 이제 동방 정책이 펼쳐져서 러시아 군인들이 이렇게 오는 거죠. 이쪽에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이제 상주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지배하라, 정복하라, 보수독은 동쪽, 동방. 그래서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동방 정책을 피면서 50만 군대가 이쪽에 상주하게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최재형 선생은 이제 자녀가 11명이에요. 첫 번째 부인이 3명을 낳고 넷째 낳다가 아기하고 같이 죽어요. 그래서 첫째 부인에 의해서 난 자녀들이 3명.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이 이제 요번에 키르기스탄에서 모셔온 그 체일레나 베트로라는 분인데 최재형하고 20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미 군수 시절을 한 뒤에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실자식 3명이 있는데 이 20살 처녀가 20살이나 차이 나는 처녀가 제가 체일레나 페트로브나 글을 쓰려고 조사를 해봤더니 19살에 첫애를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18살에 38살에 최재형한테 시집을 갔구나. 그때는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8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총 11명인데 자 11명을 한 집에서 목욕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집이 뭐 대저택이 있었다고 하는데 최재형은 유럽을 돌면서 아름다운 공원 또 유실수 이런 걸 보고 마을에 공중 목욕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록에. 그러니까 얼마나 나눔 정신이 내 아이뿐이 아니라 마을에 해서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얼마나 또 추운 지방인데 그리고 공원을 하고 유실수를 심고 이런 기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사를 4개를 했는데 건설한 거 뭐 또 총기 도매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오동 전투에 모신나강총 남자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총이 가장 이제 성능이 좋았다고 하는데 원래 제작은 미국에서 했는데 체코 군단이 그 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체코 군단이 이제 독일하고 싸우다가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내란이 또 일어나죠. 적의파, 백의파. 그래서 국제 간섭군이 들어가서 이제 평정을 하고 그러고 체코군을 이제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때 체코는 독립이 돼요. 독일로부터. 그러니까 체코군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가서 독립을 된 땅에서 가서 살자. 그러면서 기가 한창 살았는데 러시아에서 생각하니까 서부전선으로 보내면 분명히 독일하고 또 싸울 게 분명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체코 군단 당신들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내줄 테니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대서양으로 가라. 부딪히지 말아라 독일군과. 그래가지고 그 체코 군단의 장군이 가이다 장군인데 그 가이다 장군이 또 최재형하고 친목이 두터웠다고 해요. 그 이분들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왔어요. 독립이 돼서 자기네 체코는 이제 총이 필요 없어요. 그 무거운 걸 다 갖고 갈 필요도 없어. 최재형이 총을 삽니다. 우리 독립군이 많이 사요. 그 싼 값에. 그래가지고 봉오동 전투에 아주 유용하게 한 게 모신나강 총이고 거기 가이다 장군과 그런 뭐 무기 중간상을 해서 4개의 회사 츄링, 피앙코, 쿤스테인데 알베르스, 마르코프 이게 독일 이름인데 이 쿤스테인데 알베르스라는 그 회사의 백화점 지금은 구운백화점이라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은 실제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동양의 카네기라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년 동안 한중일을 답사하고 그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책에 아주 소상하게 그 연해주의 삶의 모습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계속 눌러주실래요? 이게 위에가 막혀서 이 얀치에는 흙이 비옥하고 검어서 모든 식물이 잘 자라고 땅은 깨끗이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한국의 촌락들이라면 지배계층의 저택이 많고 포시에트만은 멋진 막사와 창고가 있는데 일반 주민은 없는 한인 정착민들이 블라디보스톡 공급되는 육류의 대부분을 대더라. 그 다음에 한인들은 중국인보다 능력이 있었고 중국에 가서 여인 동물들을 싼 값에 사다가 살을 찌워 비싼 값에 팔더라. 한인들은 군대에 필요한 야채, 화초, 우유, 기타 생필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살고 이제 한인들도 더불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터지죠. 2월이 아니고 10월 달이고 이제 끝난 게 2월인데 러일 전쟁이 터지는데 그때 이제 세계 만평을 보면은 이런 막 불호물 요만한 쥐가 까짝까짝 하는 걸로 나와요. 프랑스 르몽드지 이런 만평을 보면 그 누구도 섬나라 조그만 일본이 대러시아 제국을 상대로 이 전쟁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전쟁을 했잖아요. 어디서 시발이 됐죠? 네? 리순 함대를 공격한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그 관동 도독부가 있는 리순에 거기에서 러시아 함대를 일본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러시아에서는 처음에 너무 웃기죠. 응? 그래가지고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떤다는 발틱 함대가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네덜란드 앞에서 발틱 함대가 이제 출동을 하는 거예요. 이 발트해를 출발해서 어마어마한 이 발틱 함대가 딱 오는데 그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오면 이렇게 바로 와서 대마도에서 꽝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러일 전쟁은 이제 영국이 똑같은 일본하고 섬나라잖아요. 러시아가 자꾸 팽창하는 게 너무 영국은 두려워.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시베리아 핵난열 철도를 건설해가지고 서쪽에서 극동을 그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을 하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영국은. 러시아 남하를 가장 걱정하는 게 영국이었는데 야 이걸 어떻게 저지를 할까? 영일동맹을 잽싸게 맺습니다. 영일동맹을. 그래갖고 영국에서 자금을 대고 이제 러일 전쟁을 도와요. 그런데 보니까 수에즈 운하는 인도와 영국의 그걸로 영국이 이걸 더 개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권리를.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막 영국의 수에즈 운하를 제발 막아달라. 그래가지고 저 수에즈 운하를 고쳐서 지금 수리 중이다. 그러고 문을 안 열어줘요. 영국하고 일본하고 짰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와요. 저 동남아 이쪽에는 그때 당시 영국의 식민지들이 많았습니다. 스페인 식민지도 많았지만 그러면 이 함대라는 게 기항지에서 신선한 야채를 공급받아야 돼요. 야채를 안 먹으면 무슨 병이 옵니까? 네, 이빨이 툭툭 빠지고 그러는데 기항지에 기항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강대국들의 그 압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러시아 이 함대 사람들이 여기 대마도에 도착했을 때는 비유가 가랑잎에 나뒹구는 낙엽 같았다. 그렇게 나와요. 힘을 하나도 못 쓰고 몸이 비실비실하고
그러니까 그냥 한포 함대에 딱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는 일본 단독이 아니라 영국이 큰 힘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러일 전쟁. 근데 여기에 해군 납품 소위로 최재형이 참전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 다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이 뭐라 그랬어요? 그 동양 삼국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유색 인종하고 그 백색 인종하고 우리가 하니까 너희가 길을 비켜줘라. 그래갖고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삼아서 너희 전쟁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를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쥐가 이기고 바로 을사늑약이 오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재형이 이게 뭐야? 그런데 그런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일본의 망명한 박영호, 갑신정변의 주역인 박영호가 최재형을 3번을 초청을 해요. 동경으로. 2번 안 가다가 3번째 가서 6개월을 머뭅니다. 러일 전쟁 끝나고 1906년에. 거기서 일본의 그 어떤 야심을 다 간파하게 되고 돌아오자마자 나는 모든 재산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에 뛰어들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1907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해외금일사 가서 또 통과도 못했죠. 또 고종이 강제 퇴위 당했어요. 그죠? 또 한일 신협약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는 아무 힘도 못 쓰게 되고 90군데가 해산이 됐어요. 군인들이 이제 도망강을 넘어가 거기 가면 우리 민족이 이때더라. 그 의병들도 넘어가고 90군인들도 넘어오고 그러면서 연해주가 이제 이렇게 구심점이 되면서 거기에 중심은 최재형이 빵빵한 재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양반이 총도 저기 하지. 그 기록에 보면 그 높낮이가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대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집집마다 최재형의 초상화를 걸어놨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거기서는 아주 우상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안중근은 1907년 전까지는 사문학교, 도내학교 그래서 청년들을 교육을 시켜야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다. 그래가지고 사문학교는 안중근, 안정근, 안공근 삼형제가 마음을 합해서 청년 교육을 시키다는 대학교예요. 사문학교는. 도내학교는 당시 천주교에서 운영하던 학교예요. 그 두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제 청년들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독립을 이뤄야 된다 하고 있을 때 고종도 퇴위돼 신협약 그래 90군데도 해서는데 도저히 여기서 청년들 교육만 시켜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해외 망명을 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죠. 안중근 의사가. 거기 가서 찾아간 곳이 최재형의 집이고 거기 갔더니 간도관리사가 와 있어요. 간도관리사는 거기서 그 군대 사포대라는 군대를 조직하고 간도를 지켰었는데 일본이 이제 그쪽으로 자꾸 진출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이범님 보러 들어오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고종도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제대로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범님은 난 안 들어간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패를 차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최재형 집으로 가서 이 사람은 최재형이 안 쓰는 학교에 가서 선생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이범윤하고 이 최재형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왜냐하면 이범윤은 자기는 왕족이다 이거지. 마패를 차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 최재형은 노비 출신. 그러니까 항상 그 양반 상노 뭐 이런 그런 거에 아주 갈등이 많이 있고 많이 시기를 하죠 이범윤이. 그래서 그 이범윤 부하가 나중에 최재형 몰래 저격도 해서 다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디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최재형 사위가 또 다 그런 레벨이 있는 분들이 이제 또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사위가 또 그걸 풀어내주고 이런 우여곡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독립운동에 뛰어들어서 안중근하고 하얼빈 의거도 하고 또 이제 그 1914년이 제가 아까 1863년에 지신하의 열세가구가 살았다고 했잖아요. 1914년이 딱 50주년이 되는 해야. 근데 1914년쯤 되니까 이제 뭐 러시아 혁명은 1917년에 일어나는데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막 러시아 재정이 엄청 열악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서 일본과 이렇게 싸우면서 사는데 그래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국이 이제 1910년에 병합이 돼서 없다고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 살아있다는 걸 세계에 보여주자. 그래갖고 그
넘겨주실래요? 그 한인 아령 5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를 조직합니다. 아령이라는 게 러시아예요. 우리가 아관 파천할 때 아라사, 그래서 아령 국경을 넘은 그 우리 한인들의 기념 50주년 기념식을 거대하게 하자. 그래갖고 최재형이 돈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에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남의 땅에 가서 사니까 그 니콜라이 동상도 하나 세우고 로마노 보안가의 무슨 기념비도 하나 세우고 그리고 미주와 중국 쪽에 활동하는 모든 그 단체들을 대표들을 다 초청하자. 그래가지고 어느 해인가 그 KBS에서 그걸 해서 방영을 했는데 그 모스크바에 가서 한인 청년들이 하얀 단복을 입고 마스게임 하는 게 나와요. 그게 이제 한인 아령 2주 50주년 기념식에서 퍼레이드를 할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거기 기념 준비위원장이 최재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제국은 죽지 않았다.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준비했는데 그만 1914년에 무슨 중요한 일이 터집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산이 돼요, 그 행사가.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동의회 총장 얘기고, 동의회를 만드는데 저기 이제 저 가운데 젊은 청년이 누구예요? 가운데 좀 여기는 안중근이지만 가운데 정말 미남 청년. 예, 이의종이죠. 이의종은 이범진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갓 결혼한 저 청각이 그러니까 고종하고 다 이게 연대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910년에 한일 병합이 되고 1911년 아주 초에 이범진은 어떻게 합니까? 자결을 하죠. 내 조국은 없어졌으니까 내 할 일이 없다 이제는. 나는 없어진 조국에서 내 할 일이 없으니까 나는 죽음으로 대항을 하겠다. 그래갖고 자결을 해서 아버지는 죽는데 바로 전이란 말이에요. 1907년. 그때는 이제 그 한국에서도 그 고종한테 그 월급이 나가고 또 그 최초에 그때는 대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저기 참사관 뭐 이런 벼슬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또 돈이 좀 나오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월급쟁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무슨 갑부도 아니고. 그런데 1908년 초에 자기 아들을 시켜서 10,000루블을 모스크바에서 최재형에게 보내요. 10,000루블이면 엄청난 돈이래요. 그래서 그걸 보내는데 혼자서 6박 7일 동안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그때는 아마 6박 7일이 더 걸렸을 거예요. 지금이야 뭐 좋은 시설에서. 그런데 그 너무 큰 돈을 가져가니까 너가 혼자 되게 불안하다. 그러니까 네 장인과 같이 가라 그래갖고 노을갯 남작을 딸려서 같이 보냅니다. 그래갖고 10,000루블을 보내고 최재형은 13,000루블을 내놔요. 그리고 23,000루블이라는 기금이 마련이 됐죠. 그거에 더해서 그 우리 동포들한테 모금을 해서 약 7,000루블을 모금을 해가지고 30,000루블을 가지고 뭘 조직하냐면 최초의 독립단체인 동의회를 조직해요. 한 가지 동 뜻의 모임. 그래서 동의회 총장이 최재형이고 부총장이 이범윤이고 회장이 이의종이에요. 근데 그때 이의종, 이범진이 그런 10,000루블을 어떻게 갖고 있을까? 이거는 고종의 내탕금이라고 봅니다. 지금 다. 그래서 어떤 정부를 최재형으로 중심으로 해서 고종은 물밑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조신문에 동의회 취지문을 싣고, 여기 이제 굉장히 긴데 마지막 구절에 동의회 총장, 옛날 글씨죠. 동의회 총장 최재형.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가 다 천안을 피하지 말고 일어나자 하는 어떤 취지문을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그 하얼빈에서 나온 포시에트 하산에 걸쳐서 이제 홍의동에 가서 일본 초소를 공격하고 무기를 뺏고, 그 다음에 신화산 전투에서도 또 많은 일본인을 죽이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영산 전투에서 참패를 하는데 하얼빈에 포로 잡잖아요. 바로 여기서 포로 7명을 잡습니다. 근데 다 죽이자고 그래요. 안중근의 부하들이. 지금 게릴라전인데 양식도 없지, 노출될 위험도 있지, 포로를 다 죽여버려야지 그걸 어떻게 데리고 다니냐. 부하들이 막 주장을 하는데 안중근 의사는 포로는 그렇게 함부로 죽이는 게 아니다. 반드시 국제법에 의해서 포로를 처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죽이지 말자. 그래갖고 그 포로를
놔주는 바람에 완전 부대가 이제 물론 약속을 하고 하죠. 그거 보면 남자들은 이 총을 뺏기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요, 군대에서. 그래서 빈 총알 빼고 줍니다. 갖고 가서 농사를 지어라, 선량하게.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물론 약속하죠, 살기 위해서. 가서 비밀 루트를 다 발설을 해가지고 영화에서처럼 안중근 부대가 몰살을 당하잖아요. 안중근은 혼자 간신히 피해가지고 그 언 땅을 돌아서 영화에서는 그 몽골 어느 강을 배경으로 했는데 이제 뭐 두만강을 건너서, 왜냐하면 영산, 한경도 영산에서 전투를 했으니까 이 비밀 루트가 다 해서 루트가 막혀있고 안중근을 잡아라 이러니까 그 한 2달을 헤매고 갔는데 최재형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 피골이 상접해서 안중근인 줄을 몰랐다고 해요. 영화에서는 막 이제 그 얼음강 위에서 헤매서 간신히 살아서 최재형 집으로 오잖아요. 그건 다 장소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몰살을 당하고 그럼으로써 안중근이 이제 살아 돌아왔는데 영화에서처럼 그 동지들이 안중근을 뭐해, 너 때문에 무장투쟁이 끝났고 무기도 한수된 거고 완전히 끝났는데 우리 죽은 동지들 몫은 어떡할 거냐 막 추궁을 하니까 뭐를 합니까? 이걸 자르죠. 거기 앞에서 단지를 자르면서, 이게 동의단지회입니다. 동의회에서 나온 동의단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안중근 촬영을, 하얼빈 촬영을 막 할 때 2022년인 것 같았어요. 그 막 이제 먼저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그 현빈이 백설이 하얀 어디 그 벌판에서 이걸 탁 자르는 장면이 나왔어요. 어떤 그 어디에 선전에 막 선혈이 낭자하죠. 눈 받치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저게 사료에 입각을 해야지 어디 눈물판에서 혼자서 저 손가락을 잘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보니까 그 유재명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기 뭐지, 거기에다가 제가 장문에 글을 썼어요. 그 아무리 영화여서 시각적인 효과는 좋지만 안중근이 혼자서 눈밭에서 자른 건 아니다. 기록에도 다 나와 있고, 그래 최재형 집에서 단지를 했다는 게 일본 애교사료관에서 문서가 또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게 있으니 시각적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료에 근거는 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 원하신다면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사료를 몇 개를 다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메일 주소가 왔어요.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 보냈어요. 그런 기록, 또 사료에 나온 거, 또 일본 애교 사료 문서 뭐 이런 거 보냈더니 영화에서는 집에서 자르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일조를 하지 않았나. 근데 지금 이건 여담인데 유재명이 참 저 최재형 역을 잘했죠. 네, 중후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최재형이 너무 안 알려져서 저 유재명 역할을 한 저 사람을 홍보대사로 좀 모셔서 상징적으로 홍보대사 유재명하고 뭐 하다못해 그 추모식에도 뭐 동의단지에 취지문이라도 낭독을 시키고 그러면 조금 낫잖아요. 유명 배우가 그런 걸 하면. 그래가지고 제가 또 지난번에 영화를 봤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안중근 홍보대사도 역할을 하고 있어서 CGV에서 그 시사회를 했어요. 그때 거기 유재명이랑 다 왔어. 그래갖고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나중에 사진도 보내주면서 아주 걱진하게 우리 기념사회가 너무 열악하다. 좀 그렇게 뜻을 같이 한다는 그런 것만 보여줘도 힘이 될 것 같으니 꼭 그 홍보대사를 좀 맡아주십사 하고 이제 했더니 처음에 장문이 왔어. 많이 생각을 하게 한다. 그렇게 또 관심을 가졌다니 고맙다. 그러면서 깊게 생각해 보겠다. 그랬더니 답이 안 와요 또. 근데 25일 총회인데 또 이제 그동안 자료를 계속 보내줬어. 우리 사업회 어떤 건지를 알아야 뭐 홍보대사를 할 것 같아서 몇 개 보내주다가 한 일주일 전에 정말 심사숙고하셨냐. 그렇게 뭘 귀찮게 안 하겠다. 1년에 한 번 추모식 날 와서 좀 이렇게 배우님이 하면 참 좋겠고, 단지 우리 기념사업회 홍보대사 누구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힘이 된다. 그리고 또 아주 간절하게 했더니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의군의 전투 경로를 보여드린 거고요. 예. 이제 이게 동의단지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동의회의 이름을 따서 동의단지회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일본 외교사료관에서 2019년에 이 문서를 찾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고노주 따로가 여기 하얼빈 총영사한테 보낸 그 문서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요게 지금 여기가 뭐더라 저게 노우키에프라는 그 일본어인데 노우키에프에 출장을 갔던 한인 밀정의 보고에 의하면 안흥칠 안중근이라고 한 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안흥칠 자서전도 안중근 자서전이 아니라 안흥칠 역사거든요. 그래서 안흥칠, 김기룡, 정대호, 우덕순 뭐 이런 여러 명이 갱년 6월 중순경에 제 노우키에프스크에 있는 체제형 주소에서 집합해서 8명이 집합해서 단지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목적은 한국 독립을 위해 했고 일본인에 한해서 내외인의 암살을 목표로 했다.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제형의 집에서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저 기록으로 증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서 이런 걸 다 그 유재명 배우한테 보냈더니 다행히 영화에서는 체제형의 집에서 탁 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다 생각이 되고요. 바로 요 이등공작 만주시찰 1건이라는 일본 외교사료 문서입니다. 아주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별책 이등공작 유난 저거 암살됐다는 거겠죠. 거기에 이제 쭉 해서 별책에서 여순 출장 이렇게 해서 이게 기록부라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한국의 배일당 일본을 배척하는 제로국 지부라는 거죠. 러시아 지부인데 체제형이 1착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책 안에. 근데 아주 자세하게 최재형이 한문이 요렇게 쓸 한문도 있고 요것도 있고 또 최도헌이라고도 한다. 도헌은 읍장 군수란 뜻이거든요. 요렇게 자세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얼빈 의거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 노국 지부의 최고 우두머리가 최재형이고 여기 지금 이범윤, 이범진, 홍범도, 차도선, 김기룡, 박춘성, 누구예요? 이의종, 정순만, 안흥칠 저렇게 쫙 이게 명단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한 100명도 넘어요. 근데 그 중에 최고 저기가 일본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근데 왜 일본이 그동안에 마음대로 못했냐? 러시아 국적이니까. 추이 표트르 세메노비치거든요. 그 국적이. 그러니까 함부로 못했다는 거고 만약에 마지막에 잡힐 때도 최재형 선생은 내가 러시아 국적인데 잡아가서 나를 어떻게 하랴 이렇게 해서 자진해서 잡혔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알 수는 없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얼빈 의거가 끝나고 저기 하니까 이제 무장투쟁을 더 이상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최재형 선생은 신문사, 대동공보사, 권업신문 그 다음에 1910년에 안중근이 돌아가시고 바로 11년에 권업회라는 걸 조직을 합니다. 근데 권업회는 이제 러시아에서 일본 압력으로 인해서 무슨 대동공보, 조선 동쪽 이런 게 가면은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러니까 단순히 권업회, 일자리를 권해주는 그런 회다 그렇게 눈속임을 하고 이제 조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언론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신문도 발행하고요. 넘겨주세요. 권업씨는 대동공보 해주신 분 그러면서 이제 그 대동공보에 이제 그 영화 보셨다니까 마지막에 최재형이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편집자가 딱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또 척살 이렇게 표지를 달아라.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고 대대적으로 국내에는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2등을 처단했다가 보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도 안 되고 2등 죽었다고 다 애도문만 냈어요. 그런데 대동공보에서는 호해를 발행하면서 2등 공작 척살 성공해가지고 저 대동공보에서 대대적으로 하니까 저 대동공보를 그냥 놔두겠어요? 일본이 또 강제로 폐간을 시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아까 한인아령 2조 50주년 기념회라는 걸 조직을 했고 저 끝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회장 최재형하고 요 밑에
요렇게 쓴 게 바로 러시아어 최재형 사인입니다. 저런 문서들이 러시아 문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증명이 되고 이제 드디어 연해주에 최재형 돌아가시게 되는 4월 참변이 저 우길 승천기를 들고 일본이 대대적으로 연해주에 상륙해서 4월 4일 날 들어와서 4월 7일까지 독립운동 세력을 다 불을 지르고 대표적으로 최재형과 그 앞에서 네 분을 이제 총살을 시키죠. 그래서 그런 이 처참하게 이건 매년 우스리스크에서는 4월 참변 기념식을 합니다. 계속 넘겨주시고요. 불을 지르고 뭐 어마어마하게 살생을 저지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4월 참변을 일으켰고 나중에 또 그 간도 학살 사건도 있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최재형 선생이 4월 그 한국 독립단 단장으로 이제 전투를 하다가 블라디보스톡에 일본군이 상륙했다는 소리를 듣고 잠시 집에 들어와요. 집에 들어오는데 부인과 자녀들이 이제 빨리 피하라고 지금 일정이 착 깔렸다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밤새 부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도망을 가면 너희들이 일본의 잔인함을 모르느냐 다 겪어서 아는데 나는 60년을 살았다 내가 잡히는 게 낫지 너희들이 고초를 당하는 건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튿날 자진해서 문을 열고 나가서 잡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총살을 당하는데 시신을 유기해서 알려주질 않아요. 죽였다는 것도 안 알려주고 뭐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계속 이 가족들은 생사를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나중에야 죽였다는 것도 알고 어디 묻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세장기념사 앞에서 우스리스크 가면 그 왕바살제 언덕에서 이제 이렇게 총살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다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미애를 표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와 똑같이 시신을 일부러 유기해서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아주 힘든 삶을 살게 되죠. 최재형은 남은 가족이 그리고 최재형도 마지막에 그 독립단 단장할 때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모든 재산을 이제 무기 사고 뭐 독립운동하고 하는데 다 탕진해서 그 조그만 집만 하나 남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나마 이제 최재형이 돌아가신 후에는 자녀들은 바로 이제 뭐 스탈린 정권을 지게 되면서 자산가의 아들은 그거잖아요. 부르주아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위, 명망 있는 사위와 아들들이 다 숙청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 감옥에 가요. 그 중에서 셋째 아들만 유일하게 말을 안 해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한마디 말만 잘못했다면 스탈린 시대에는 무조건 숙청.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도 숙청이 되고 뭐 좀 아까 그 낙동강의 저자도 뭐 많은 그리고 강제 이주 시키기 1년 전에 한국인 인텔리들은 미리 다 숙청을 시키거든요. 왜 똑똑한 지도자가 가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최재형 가족은 아주 힘들게 중앙아시아를 전전하며 살았고 우리가 거기에 가면 저는 사실은 이 최재형 러시아 그 바이칼 가기 전까지 저는 러시아 땅에서 독립운동이 있었다고? 우리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를 했다고 전혀 몰랐어요. 근데 거기 가서 하나하나 역사를 켜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독립운동의 기초를 다진 땅이에요. 러시아 우스리스크. 그걸 뭘 보면 아냐? 57인의 이 명단이 거기 저기 해관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2014년에 약 70억을 들여서 고려인 문화센터를 지어줬습니다. 거기 많은 그 소수민족들이 사는데 본국에서 그런 문화센터를 지어준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거기 이제 그 전시실에 가면 57인의 그쪽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쫙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김상진 의사, 강국유 서울역에 동상 있죠. 그 다음에 개봉호 한글 중앙아시아로 이주해서 우리 한글을 계속 지킨 사람. 여기 전부 뭐 김 알렉산더는 워낙 유명한 여자. 그 다음에 뭐 쭉 보면 문창범, 여기 이제 박은식. 우리가 그냥 잘 아는 사람만 한번 뽑아보자고요. 신채호, 안중근, 유인석, 13도 의 총재죠. 유인석,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강, 대동공보 편집장이에요. 이동희 국무총리 했죠. 그 다음에 이범진, 러시아 공사, 이상설, 이의종, 전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이동영, 김구가 가장 존경한 우리 임시정부, 장도빈 또 유명하죠. 장지연, 우리 시리아 방송되고
전부 이 밑에 지금 깔렸는데 여기 최재형 아들 최성학, 여기 홍범도 이런 분들이 다 거기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우리 과거에는 우리의 고토잖아요. 발해와 고구려의 고토고. 그래서 우리 이제 최재형은 1962년 돌아가신 지 42년 후에야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드렸는데 그 독립장이 너무 지금 서운이 낮아요. 하신 일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사업에서는 적어도 대한민국장을 받아야 될 분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러시아에서 활동한 모든 분들이 대통령장 이상이에요. 근데 이분은 돌아가시고 오래 있다 뭐 노비네 어쩌네 하면서 누가 증명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재무총장을 했다 해서 저 독립장을 줬는데 두 가지가 적용이 된 거예요. 안중근 이거 후원, 지원, 그 다음에 임시정부 재무총장, 그 두 가지가 적용이 돼서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는데, 건국훈장은 5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장이 안중근, 윤봉길 이런 사람은 행동파 대한민국장이에요. 김구 이런 사람은.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대통령장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밑에, 그 다음에 독립장은 3등급 아주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족장, 애국장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높여드려야 될 의무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이주로 이어지죠. 그래서 1937년에 4,000km를 4,000km가 아니구나, 6,000km를 동물 운반용 시베리아 가축 운반용 열차에 124대에 분산돼서 태워서 중앙아시아에 여기 한 무더기, 여기 한 무더기, 여기 한, 또 그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강제 이주를 시켰다고 그랬죠? 네. 또 한 가지는 이 한민족은 무에서 황무지를 옥토로 개척하는 민족이에요. 보니까 자기네들이 보니까 그래. 연해주에 쌀농사를 성공시켰지. 근데 저 중앙아시아의 그 넓은 그 옥토 스텝 지역에 이 사람들을 갖다 풀어놓으면 옥토로 만들 것 같아. 그 두 가지 이유였다고 해요. 실제로 고려인들이 가서 그 스텝 지역 사막에 그 갈대를 뽑아내고 강물을 끓여들여서 논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었죠. 그 사람들 욕심대로. 지금은 이제 우리 민족들이 그 중앙아시아에서 살면서 뭐 산업이 없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할 게 없어. 취직이 안 돼. 다 한국에 오는 게 꿈이에요. 한국에 와서 이제 다 뭐해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3D 업종에 있는 거예요. 다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엄청 많고, 그 땅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우리 나라가 약해서 중앙아시아까지 끌려갔다가 거기서 결국은 살아냈는데, 이제 자국민 우선 정책에 의해서 또 우즈베키스탄도 이 사람들은 러시아어만 배웠는데 우즈베거를 사용해. 또 카자흐스탄도 카자거를 사용해. 독립이 된다면서. 그러니 언어가 하루아침에 확 바뀔 수가 있나요? 대학 교수, 의사 막 이런 엘리트들이 언어를 그렇게 바꾸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고 다시 러시아로 오거나 한국으로 오거나. 그게 한국으로 오는 게 젊은 청년들은 제일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바로 2023년에 다행히 여기 보면 엘레나 페트로브나 초이 1879, 1952 선명하게 둘째 부인의 묘가 저렇게 키르기스탄 비시케 공동묘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것도 저는 참 이 최재형 선생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지, 제가 독립운동가 최재형을 쓰면서 맨 뒷장에 최재형 연보를 쫙 쓰고 맨 끝에 부인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는 1952년에 사망하여 비시케 공동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연세대 그 어떤 그 중국학 교수인가 그분이 어떻게 중앙아시아를 갔는데 그런 쪽에 관심을 많고 그래서 제 책을 봤대요. 맨 끝에 그걸 보고 저 묘지를 가서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찾을 때 막 덤불이 우거져가지고 이렇게 묘비가 보이지도 않아. 근데 한 6명이 가셔갖고 다 그걸 쳐내고 인부해가지고 저걸 해서 어느 날 저를 찾아 누가 어떤 교수가 찾는데요. 그래서 나갔더니 사진을 다 찍어갖고 손정일 교수라는 분인데 내가 여기를 갔었다. 참 고마운 분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뒤로 이제 우리가 여기를 관리를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려인을 찾아서, 근처에 사는 고려인을 찾아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풀도 깎고 이렇게 해보게 하자 뭐 찾고, 그럴 즈음에 뭐가 발견이 됐느냐, 최재형 선생의 바로 친손자가
2020년에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2010년에 책을 냈는데 러시아어로만 돼 있어요, 책이. 근데 2017년에 우리 사업회에 와서 그 책을 선물로 주었어요. 다 러시아어니까 읽을 줄도 모르고 그냥 이제 꼽아놨어요. 2019년에 제가 이사장을 맡고 나서 이제 뭐 기록도 얼마 없고 저 책 속에 도대체 뭐가 있을지 저걸 한번 보훈부 신청해가지고 문헌 발간을 한번 신청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 서류를 작성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보는데 아니 국립현충원에 묘가 딱 있는 거예요. 최재형 묘가. 그리고 가운데에 그때는 그 국가보훈처가 아니고 무슨 원호처인가 그런 명의로 깨알같이 뭐 시베리아에서 4월 7일 사망 뭐 1860년 한경 병원 출생 뭐 묘 조성은 1970년 후손은 최규흠 딱 있어요. 그리고 독립은 아니 애국지사 묘역 108호 이렇게 하고 다 그 안내지를 준 거야. 이제 이 후손이 오니까 거기 당신 할아버지 묘라고. 그걸 보니까 그리고 또 밑에 사진 하나 맨 위에 사진은 손자가 그 묘에서 이렇게 참배하는 절하는 걸 찍고 가운데는 그 안내서를 찍고 맨 밑에는 텅 빈 묘터에 꽃다발을 터놓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사진 3장이 그 책 속에 실린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우리 사업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분을 국내에 이름 한 자도 없어서 되겠냐 그러고 2015년에 부부 의패비에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까지 나간 의패비인데 부부 의패비 5번에 149번 기퉁이에 최재형, 최엘레나를 올렸어. 우리 기념사벽. 그것도 참 우리 보람 있는 일 했다. 그러고 이제 후손들이 오늘 다 거기 가서 참배하고 이래요. 그런데 아니 그걸 보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묘가 있었다고? 당장 국립현충원에 가서 했더니 묘가 있었대요. 묘를 썼었대요. 가묘를. 그래갖고 그 지금 이렇게 빈 터가 그 최재형 묘래요. 그런데 이게 그럼 묘를 왜 없앴냐 그랬더니 1995년에 광복 50주년 되는 해에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래도 저기니까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을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1995년에 처음으로 해외에 사는 독립운동가 후손을 초청을 사업을 한 거야. 이 막내 딸이 그때 살아있었어요. 그래갖고 막내 딸하고 이 손자하고 와 보니까 국립현충원에 할아버지 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2006년까지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참배를 했대요. 근데 2009년에 와 보니까 없어 뭐 묘가. 그 자기네 언어가 안 통하니까 이걸 모르고 또 몇 년인데 2015년에 무슨 빽빽한 200명 명단에 거기 있다고 거기 가서 절시키고 그 사람들 말이 안 통하니까 누구한테 항의도 못하고. 그니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해먹은 거예요. 가짜 후손 내세워서. 1970년이면 우리가 북한하고 저기 돼가고 소비에트 무너지기 전이고 누가 소련 한 사람도 국내에 후손이 없는데 이걸 누가 알겠냐. 최씨 하나 들러리 세우고 20년 동안 보상금을 타먹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이거 바로 세우라고 그랬더니 매장법이 시신이나 반드시 시신이나 유골이 있어야 매장을 할 수 있어서 할 수가 없대. 그럼 옛날에 왜 없앴냐? 그걸 소급해서 해라. 그럼 지금 법이 아니면 당신들이 먼저 없앴지 않았냐? 그리고 그때는 묘를 썼으니까 그때 법으로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무슨 독립운동가 묘를 쓰었다 없었다 당신들이 발각될까봐 사고 없애. 이게 말이 되냐? 보훈부 몇 번 찾아갔는데 법이 없어서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서 서명운동을 막 벌였어요. 그리고 후손들한테 묘 복원 신청은 당신들 후손들이 해라. 그래갖고 그걸 다 받았어요. 우리는 막 학생들 강연 가면 받고 한 3, 4천 통을 다 받아놨어. 그러고선 이 정부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되자마자 대통령실로 한 보따리 보냈어요. 역사 바로 세워라. 전 정부에서 못한 거 당신이 하시오. 금방 박민식 장관 면담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만나서 이거 이래서 되겠냐고. 이게 무슨 후손된 돌이며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막 저도 강할 때는 엄청 강하거든요. 그랬더니 만들어서라도 하겠습니다. 법을 만들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2023년에 배우자의 유골이 있으면 현충원에 매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법을. 최초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저기 김경천 장군도 배우자의 유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2023년에 이제 이렇게 현충원에 그 자리에 이렇게 해서 다 이제 해서 정말
뿌듯하고 이제 후손이 와도 그래갖고 이걸 하는데 아주 에피소드가 하루 종일 얘기해도 뻔뻔히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바로 그 제가 가서 벽만 쳐다보고 설명을 듣던 우스리스크의 저 집을 2019년에 안에 다 떨어내고 자료하고 저 외양을 그대로 남기고 최재형 고택, 최재형 그 기념관을 저렇게 해서 2019년 3월 28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최재형 흉상을 국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 흉상도 없고 우리 기념사 앞에 겨우겨우 근근히 이끌고 있는데 이런 분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 독립운동의 발원지가 그 땅에서 대부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저는 이 네 분을 참 존경합니다. 이분들은 2010년에 저보다 2년 전에 러시아에 가셨어요. 뭐 기업할 거 없나? 기업인 네 분입니다. 가서 저처럼 최재형 집에 가서 설명을 듣고 고려인 추석맞이 대축제를 이제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표준한 이 한복을 입은 아저씨 아줌마들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노래를 얼마나 구슬프게 부르는지 다 우셨대요. 그거 듣고. 그리고선 도대체 우린 고려인 존재도 몰랐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한 양반이 계시다는데 저것도 몰랐고 나이 80에 우린 못하고 살았어.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죽기 전에 의미 있는 일 하나 하다 죽읍시다. 그래서 갔다 와서 바로 2011년에 국회 헌정회관에서 무작정 최재형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십시일반 10,000원 회원을 모집해서 저 고려인 학생들을 키우자. 우리도 고학하면서 장학금 받고 살지 않았냐. 그래도 우리가 저 세상에 갔을 때 나도 뭔가 하나 하고 왔어 하는 소리 듣자. 그래갖고 저 네 분들이 최재형 장학회를 만들어서 고려인들 장학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2년 후에 저는 거기 가서 저는 책을 냈잖아요. 근데 저 책을 쓴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 또 알아보니까 저런 해가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막 너무 저를 좋아하는 거야. 그 일반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책이 논문하고 평전만 있으니까 그건 연구자들이나 읽지 일반이 읽기 쉬운 책이 없는데 그걸 쓴다고 그러니까 너무 꼭 써라. 그래갖고 제 책이 나온 해가 2014년인데 그 14년이 최재형 장학회 3주년 되는 해예요. 그래가지고 매한기념관에서 3주년 기념식을 하고 2부로 제가 독립운동가 북토크를 거기서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홍보대사 발을 들여놨다가 지금까지 이제 근데 지금 이분들이 다 이제 일선에서 떠났어. 90세가 넘었어요 다. 요 1대 이사장 제일 키 크신 분이 올해 93세. 그 옆에 92세. 여기 91세. 요 맨 끝에 그 SK 부회장 하신 분이 지금 한 88세 정도? 근데 건강들이 안 좋고 현직에서 떠나고 치매가 오고 그래서 완전히 활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무거운 총대를 메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쓴 그 저걸로 독립운동가 최재형 이 책을 쓴 그걸로 이제 이 일을 하게 됐고 요거는 제가 2017년에 너무 이게 몰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방일보에서 1년간 연재를 했어요. 49회. 그래서 그 연재물을 사진이랑 곁들인 그 일종의 넌픽션이죠. 그거를 또 어떤 출판사에서 이거 너무 중요한 자료인데 우리가 경기도 문화재단에 이거를 좀 발간 신청을 해봐야 되겠다 했더니 그게 발간 신청에 그 합격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책도 나와 있고 넌픽션으로 읽는 이 책 또 스토리로 읽는 이 책 두 권이 제 이름으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책을 썼으니 저자로서 책임도 완수해야 되겠고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최재형을 처음으로 자세히 알게 되셨습니까? 네. 예, 존경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고요. 혹시라도 정말 죄송한데 혹시라도 나도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저 최재형 기념사업회 월 10,000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아니면 5,000원이라도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오늘 후원 약정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기다 놓을 테니 혹시라도 관심이 있고 나도 뭔가를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야 너 나는 독립운동가 이런 분한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것도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길 간절히
하면서 강의를 맺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몇 개만 받겠습니다. 시간이 괜찮은가요? 줄여요. 이렇게 정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자, 열띤 강연을 해주신 문영수 이사장님 다시 한번 박수 좀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아, 멋집니다. 오늘 최재형 기념 작품에 다시 보게 됐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말씀 3월 3일은 쉽니다. 대체 공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보름을 쉬는데 신문은 납니다. 그리고 다시 3월 17일 날 건강하게 봄 기운을 확 담아서, 그때는 따뜻하니까 한꺼번에 먹겠네요. 확 담아서 3월 17일 날 뵙고 신문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사들 좀 잘 올려주시면 잘 반영 좀 하겠습니다. 자, 3월 17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